반짝반짝 프랭크 R. 스톡턴 단편소설 1888년 가을 증기선 선다호가 사우섬튼에서 출발하여 롱아일랜드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고 있었다. 항구에서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선다호는 영국 대양 여객선과 마주쳤다. 파도가 높았고 두 배의 항로가 평상시보다 해안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래서 선다호가 거대한 대양 여객선 안쪽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 두 대의 증기선이 서로를 지나치는 동안 갑판 위는 모자와 손수건을 흔드는 소리로 떠들썩했다. 그때 갑자기 선다호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다. 로히타 양에게서 들린 소리였다. 그녀는 오페라단의 프리마 돈나로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중이었다. 팔찌가 없어졌어요. 그녀가 이태리어로 외쳤다. 그리고 승객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말을 훌륭한 영어로 반복했다.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상황을 이해했다. 늦은 오후였다. 선장이 승객들에게 만찬을 대접한 후였는데 프리마 돈나는 온갖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만찬장에 나타났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웅장하게 보일 정도로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갑판에서 레이스 손수건을 흔드는 사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 근처에 서 있던 2등 항해사가 선장의 사무실로 재빨리 뛰어갔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항법도와 항법기구를 들고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배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녀가 첫 번째 비명을 지른 이후 흐른 몇 분간 이동한 거리를 여분으로 감안했다. 선장과 계산 결과를 의논하고 배와 육지 사이의 거리 그리고 다른 지점과의 거리 등을 감안한 후 울고 있는 프리마 돈나에게 항법도를 보여주면서 검게 칠한 부분에 그녀의 팔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가 잠수사를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곳의 바다 깊이가 그리 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전문 잠수사였기 때문에 다음 날 그 로히타양의 다이아몬드 팔찌를 찾는 작업에 참여했다. 나는 항법도 사본과 소형 보트 그리고 그 배를 조종할 뱃사람들 몇 명을 확보했다. 그들은 예전에도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싣고서 우리는 2등 항해사가 알려준 지점으로 갔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 팔찌가 가라앉은 지점 근처에 닻을 내릴 수 있었다. 나는 보통 난파선을 수색할 때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를 가져가지 않았다. 다만 소형 보트의 강력한 건전지에 연결된 밝은 전기등을 오른손에 들고 잠수했다. 전기등에는 방수 처리가 된 손잡이가 있었고 그 손잡이에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단추가 달려 있었다. 바다의 바닥은 매우 거친 표면을 가졌지만 물살은 새지 않았다. 나는 전기등으로 주위를 비춰보았다. 팔찌 근처에 다가갔다면 그것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꽤 많은 장소를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팔찌처럼 반짝이는 물체를 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내 흥미를 끄는 물체가 보였다. 그것은 바닥에 뚫린 구멍이었다. 둥근 형태의 직경 3m 정도의 구멍이었는데 그 전에 그것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큰 구멍이었다. 그것은 우리 보트의 선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구멍 가장자리는 바위로 울퉁불퉁했는데 나는 거기에 서서 전기등을 앞으로 내밀어 아래를 살폈다. 그 지하 동굴처럼 생긴 것의 안쪽 바닥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평범한 해저에 특이하게 뚫린 그 커다란 구멍 속을 탐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보트로 연결된 밧줄을 더 아래로 내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내 동료들은 그 신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복종했고 나는 바닷속 우물 안으로 들어갔다. 벽은 바위로 이루어진 울퉁불퉁한 수직의 갱도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5m 정도 내려가자 양옆이 뒤로 넓어지면서 아주 넓은 동굴 속처럼 변했다. 잠시 후 나는 바닥에 닿을 수 있었다. 전기등을 높이 들고 주위를 둘러보자 폭이 10m 정도 되는 해저 동굴이 보였다. 천장 부분은 둥글게 휘었고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기운 벽에 낮게 뚫린 구멍이 보였다. 나는 흥분했다. 운이 안 좋은 경우 팔찌라든가 뭔가 귀중한 것들이 떨어질 만한 장소였다. 나는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살폈지만 바위와 물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내가 끌어올리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벽 사이 틈을 뚫고 들어오는 어둠의 형체가 보였다. 질주하듯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내 쪽으로 다가온 물체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잠시 후 커다란 물고기가 내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면서 불규칙적이었다. 그것은 이제 동굴 바닥의 가장자리를 빙빙 돌다가 내 위로 올라타려고 했다가 뒤로 물러서져 천장을 긋듯 움직이기도 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생명체인지 알 수 없었다. 적어도 3미터는 넘어 보이는 물고기였다. 나는 멍한 상태로 그냥 서서 빠르게 움직이는 괴물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내 근처로 올 때면 내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에 떨었다. 그러다가 총알처럼 뒤로 물러서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의 몸체와 꼬리가 강력하게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내 주위로, 내 위로, 내 아래로 활주했다. 나는 위로 끌어올리라는 신호를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따라서 동굴 벽 틈을 타고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 그 물고기가 나와 닿으면서 내 존재를 인지하고 나를 벽 쪽으로 밀어붙일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서 나타났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라고만 있었다. 내 마음이 아주 무기력해졌다. 커다란 문제 때문에 당황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겁에 질린 상태였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내 전기등에 이끌려 동굴 안으로 들어왔으리라고 추측할 정도의 정신은 유지하고 있었다. 확실히 전기등을 끄는 것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절대적인 공포를 느꼈다. 상어처럼 생긴 물고기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남겨진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물고기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 거대한 물고기는 나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술을 바꿔서 동굴 벽 쪽으로 물러서더니 머리를 내 쪽으로 겨누고 아무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멈췄다. 하지만 그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았다. 천천히 옆으로 몸을 돌리더니 거대한 입을 벌리고 한순간에 나를 향해서 돌진했다. 전기등이 그 거대한 입속을 비추자 날카로운 이빨이 반짝였다. 그때 내 발 아래에서 격렬한 흔들림이 느껴지더니 사방이 깜깜해졌다. 그 상어가 내 전기등을 삼킨 것이었다. 그러나 아주 운이 좋게도 그것이 내 손까지 삼키지는 못했다. 이제 나는 미친 듯 신호용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전기등이 사라지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몇 분 후 나는 멍한 정신으로 잠수복을 벗으면서 소형 보트 위에 앉아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나는 경악한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했다.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동료 중 하나가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른 상어 시체를 발견했다. 세상에나, 그가 소리 질렀다. 저기 그 짐승이 있어. 건전지에서 나온 전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우리는 모두 갑판 난간으로 몰려가서 그 괴물을 내려다봤다. 그것은 3미터 정도 길이였다. 건전지의 양극 사이에 끼어서 죽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럼 선장이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아마 당신은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군, 그런가? 절대로 안 돼. 내가 대답했다. 이 일을 포기하겠어.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외쳤다. 이봐, 모두 여기로 와. 저 상어 쪽으로 배를 돌려. 저것을 끌어올리자고. 저것을 가져가자고. 뱃사람 몇 명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내 태도가 너무 진지했는지 그들이 나를 돕기 시작했다. 작은 구명정이 내려지고 밧줄을 죽은 물고기 몸에 꽁꽁 묶은 후 그것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나는 선실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물고기 몸을 갈랐다. 이봐, 톰. 선장이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당신 전기등은 산산조각 났을 거라고. 그것을 꺼내봐야 쓸데도 없어. 전기등은 상관없어. 내가 물고기를 열심히 가르면서 대답했다. 한 가지 생각이 났어. 이 물고기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어. 전기등을 삼켰다면 뭔가 반짝이는 다른 것도 삼켰을 수 있지. 선장이 외쳤다. 그것이 팔찌를 삼켰을 수도 있다는 말이군, 그런가? 그 즉시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는 전기등을 꺼냈다. 큰 가위로 자른 것처럼 전선들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물고기 속을 더 뒤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물고기의 검은 내부 속에서 뭔가가 반짝였다. 나는 그것을 움켜쥐고 밖으로 꺼냈다. 그것은 팔찌가 아니었다. 음료수 병이 개똥벌레처럼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병을 손에 들고 나는 갑판 위에 주저앉아서 그것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흔들었다. 그러자 더욱 반짝였다. 기름을 먹인 비단이 병 뚜껑 근처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옅은 색을 먹인 기름으로 채워진 병이었다. 소량의 인이 기름 속에 떠다니고 있었고 그것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인과 기름을 제외한 뭔가가 더 있었다. 작은 금속관이 하나 있었고 그 양끝은 코르크로 막혀 있었다. 코르크의 바깥쪽은 넓게 펼쳐져서 유리병을 치더라도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병을 바다에 던진 후 누군가 집어들 때까지 흘러다니도록 놔두는 종류였다. 기름과 인을 담은 이유는 낮이 아니라 밤에도 병이 잘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삼킨 것이었다. 나는 기름을 쏟아내고 금속관을 꺼냈다. 기름을 조심스럽게 닦은 후 관에서 코르크를 빼냈다. 돌돌 말린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 종이를 폈다.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 내가 존 포레머스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이 병을 준비했다. 짐 바커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 병이 발견되기를 희망한다. 지금 출발하는 증기선 안에 이 병을 남겨놓을 생각도 했지만 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로 마음을 바꿨다. 내가 그 일을 저지를 때 입었던 옷과 사용한 도끼는 폴 헬머스의 집 뒤편 나무 헛간 안에 있다. 헨리 램지. 그 글을 읽자마자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서 뛰어올랐다. 짐 바커는 내 동생으로 폴 헬머스를 죽였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그에게 불리했기 때문이었다. 그 종이는 8개월 전에 쓰여진 것이었다. 이 잔혹하면서도 멍청한 살인자의 자백이었다. 상어를 바다에 던져버린 후 우리는 최고 속도로 부두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후가 되기 전에 나는 내 동생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램지의 종이를 전달했다. 다행히도 변호사가 램지의 글씨체와 서명을 알아볼 수 있었다. 사실 램지는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정황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종이를 읽은 변호사는 나만큼이나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폴 해머스의 집으로 갔다. 나무 헛간 안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피가 묻은 셔츠와 조끼, 도끼를 발견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달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나를 막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 동생은 이제 풀려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시로 돌아오면서 나는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로이타 양에게 말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프리마 돈 나는 집에서 나를 맞았다. 그녀가 내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보이면서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상어와 해저 동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흥분으로 정신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그래서 하녀가 냄새나는 소금을 가져와야만 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나를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더니 말을 시작했다. 당신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실 나는 팔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선장의 만찬에 그것을 끼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팔에 끼자 조임쇠가 부서진 것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만찬에 늦었었기 때문에 나는 팔찌를 두르지 않고 식사에 갔어요. 그리고 팔찌에 대해서 잊었어요. 그러다가 갑판에서 손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다가 내 팔목을 받고 팔찌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팔찌를 아예 끼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비어 있다고 생각한 보석함을 열었고 팔찌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보석이었다. 로이타 양, 내가 말했다. 당신이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다는 사실 덕분에 나는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잠수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했다.
모든 일이 끝나자 그녀가 말했다. 결혼하셨나요? 내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결혼할 여자분이 있나요? 그래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이름이 뭔가요? 그녀가 물었다. 사라 제인 맥킬로이입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작은 상자를 나에게 건넸다. 이것을 당신 연인에게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이것을 본다면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몇 시간 후 사라가 그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장식이 달린 작은 머리핀이 나왔다. 그녀가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나는 기뻐 날뛰거나 소리를 지를 이유를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로히타 양의 팔찌를 본 이후 그 핀이 감자 더미 속 콩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라가 말했다. 이것으로 가구를 살 거예요. 나는 크게 웃고서 말했다. 그래,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편안한 우리 집의 벽난로 앞 내 아내의 옆에 앉아서 나는 양탄자와 가구, 그림, 복도, 계단 양탄자, 식당의 가구들, 도자기와 유리잔, 이불, 부엌 용품 2층에 있는 2개의 침실에 가득 찬 가구, 3층에 있는 손님 방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과 가구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것들은 모두 로히타 양이 준 핀으로 산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벽난로 맞은편에서 내 동생이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여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봤다. 만약 내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으로 와서 내 동생에게 말을 걸어보라. 자신 대신 상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의 눈 속에서는 불처럼 반짝이는 것이 보일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매우 설득력 있게 만들 것이다. 반짝반짝 프랭크 R. 스톡턴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